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계곡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는데 동아리 사람들과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MT 장소는 한 선배의 시골집이었는데 완전히 외진 곳이더군요. 마을도 상당히 작고 사는 사람들도 적은 곳이었지만 경치도 좋고 특히 계곡의 물이 맑아서 MT 장소로는 딱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후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정도 놀다가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상당히 오래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계곡 바로 위로 오르막 형태의 산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우는 소리 같고 웃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여러가지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저밖에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내 이어폰으로 음악을 틀었는데도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텐트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소리가 조금씩 줄더니 안 들렸습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후배들과 3학년 선배들은 계곡에 있었고 2학년들은 선배 조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일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길래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놀다가 한숨을 잤다가 깨어보니 1학년 후배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방은 찾아봐도 없길래 몇몇은 마을로 가서 찾아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 근처에 산길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 소리가 났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올라갈수록 아까의 이상한 느낌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겨우 참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큰 나무 밑에 한 채 조그만 사당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피부가 뭔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고 이상한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사당으로 향했는데 뭔가가 내 몸을 잡은 것처럼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몸이 아프다 못해 욱신거렸습니다. 순간 숨을 크게 마신 다음 달려서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없어진 후배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형태로 앉아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배의 몸 주위로 뿌연 연기 같은 것들이 뭉쳐서 그녀의 어깨나 발밑 아니면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그것들이 부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안심했습니다. 부유령은 존재감과 자아가 거의 없어서 형태도 유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다니는 혼을 말하는데 별 힘도 없습니다. 후배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하니 여기 있는 부유령들에게 홀린 것 같았는데 정신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 어깨를 세게 주무르며 불렀는데 정신이 오지 않길래 우선 그녀를 데려가기로 하고 업고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사당을 한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부유령들이 제 주위를 돌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뭔가 아이 우는 소리에다 웃음소리에 동물 같은 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여러 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제 귀로 울리는 겁니다. 소리가 어찌나 크고 듣기 괴로운지 고막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의 옷을 잡아 끌며 거의 앞으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잃은 듯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선배가 말하길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탁해서 마을의 청년들과 같이 산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제가 후배의 옷을 잡은 채 같이 사당 밖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긴 했나 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그 사당은 원래 옛날 병 같은 걸로 죽은 갓난 아기들을 묻은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울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찝찝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다는 살려달라는 소리의 정체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댁이 산골이라서 도심지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지 심야에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 했는데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여전히 형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그시 말이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몸이 떨렸다고 하네요. 형님이 기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김에 욱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무서워져서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없이 형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결국 겁을 먹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도심지로 놀러 가려고 언덕을 지나는데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 참 나쁜 놈일세라고 말하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빌면서 벌벌 떨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부산 금정산의 검정봉투. 부산에는 금정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큰 산이 아니고 그리 높지는 않은데 넓이가 넓게 큰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게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돌이 많지 않아 편한 구간은 정말 등산하기에 쉽고 약수터도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던 아주머니 한 분이 등산로에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지에 한 무더기를 발견하셨습니다. 모두의 재산인 산에 어떤 고약한 놈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하며 호쾌하게 들고 내려오시려 했는데 비닐봉투 하나하나 전부 다 빵빵하게 가득 차서 이중으로 꽉 묶어 놓은지라 무거워서 한 번에 다 들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내려가기로 하시고 내려와서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시청에서 온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해체하셨을 때 터졌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짐작하고 들고 내려와서 버린 봉투 안에 사람의 유실된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한가득 쌓여 있었던 봉투가 전부 다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것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넓고 큰 금정산 일대에서 시신이 든 봉투가 랜덤으로 정말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속출했고 급기야 경찰에서 등산로나 산에서 꽉 찬 검은색 봉투가 발견되면 들고 내려오지 말고 위치를 기억해서 경찰서나 관공서에 와서 신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봉투가 제법 모였지만 워낙 작게 나누어져서 신원은 고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는지 따로 들려오는 소식 없이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인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비교적 작게 조각나지 않은 두 번째 시신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히 북구는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라 더더욱 사람들이 없었지요. 지하철 2호선 중에 수정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화장실이 보통 지하철 화장실보다 유난히 음습하고 구석진 곳에 박혀 있습니다. 수정역의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로도 나온 것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칸이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한 칸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간 여성분이 주워왔죠.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그 뒤로도 수사가 한참 진척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고
봉투가 금정산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계속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회자되지도 않지만 가끔 궁금해집니다. 범인은 잡았는지, 피해자는 누구였는지, 과연 그 넓은 금정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조각들이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스토커. 친구인 M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던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A라는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사장이 직접 채용한 만큼 A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일도 잘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심하게 나서는 법이 없어서 남자 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M도 기회를 엿보며 A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M은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A도 M이 싫지만은 않아 보였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될 것 같을 때마다 A는 매번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리에 M도 꽤나 마음이 식어가는 눈치였습니다. 원래부터 성미가 느긋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M은 마지막으로 마음이 없으면 확실히 말해달라며 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A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M을 좋아하지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기 때문에 그와 사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레 스토커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자 M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야기 중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전화하라고. M은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그는 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쨌거나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죽었습니다.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즉사였습니다. A가 몸을 던지기 직전이라고 추정되는 시간대에 M의 핸드폰에 착신 이력에 몇 번이고 A의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A의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의 의문을 남긴 채 A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지어졌습니다. A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뒤처리는 모두 회사에서 했습니다. M도 그 일환으로 A가 살던 방을 빼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아있는 물품이라고는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몇 안 되는 옷가지와 약간의 식료품, 그리고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A는 정말로 긴 시간을 스토커에게 쫓겨다닌 것이었습니다. 사실 A가 죽던 그날, A가 M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그 시간에 나와 M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인 줄 알고 짜증나니까 매너 모드로 해두고 안 받았었습니다. A 말고도 여자는 많다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들이 A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M은 점점 상태가 이상해져 갔습니다. 밤에도 잠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A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여자친구였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냐며 나는 M에게 말했습니다. 냉정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네이보다는 살아있는 내 친구 M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M은 나에게 핸드폰에 남아있는 착신 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A의 번호가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M은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A의 핸드폰은 현장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A를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높고 신경질적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A의 목소리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질 나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M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입원했습니다. 나는 요즘 들어 매일 A의 꿈을 꾼다. 살아있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말을 걸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한 소리가 나면서 A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뇌가 튀어나오고 피투성이의 얼굴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M의 전화를 받았을 때 들었던 그 웃음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A는 나를 원망하는 것일까? 왕따를 당한 나이는 가해자보다도 주변에서 방관한 친구들을 더욱 원망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단지 나는 죄책감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전화를 한 그 사람은 A의 스토커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는 걸까? 그때 그 웃음소리는 확실히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더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A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불륜 상대에게 식칼을 휘둘렀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은 전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40살은 넘은 여자가 와서 마당에 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살던 남자의 아내 같았습니다. 여자는 긴 시간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를 지났을 무렵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는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무서운 기세로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여자가 부엌칼을 꺼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1층에 있던 부모님에게 가서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은 멍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자 아버지는 당황해서 정원으로 나갔고, 거기에는 여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과 불륜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는 아직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물을 칼에다가 박아버렸습니다. 부엌칼은 사람이 아니라 물을 베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기절초풍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남편과 불륜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바람 따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날의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신년이 되면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어머니는 얌전한 편이지만 이날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절에 있는 거울. 우리 집 근처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안쪽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영적인 사진이 찍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울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겨우 사람 한 명의 전신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한 명이 당첨되어 저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절 밖으로 나가버린 채 그 친구가 혼자 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밥을 사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선서 포즈를 하고 있는 친구의 등 뒤 거울에는 똑같이 선서 포즈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모르는 할아버지. 저는 이름 모를 어떤 할아버지와 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것은 약 7년 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가평에서 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구리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3월은 3월이 아니었습니다. 입학식 당일에는 눈이 발목 높이까지 쌓였고 그 후로도 몇 번 크게 눈이 왔었습니다. 날씨는 당연히 추웠고요. 가뜩이나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감기까지 걸려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과 중학교 사이의 거리가 걸어서 약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버스 노선을 몰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때문에 늘 구리시 체육관 언덕길을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언덕길은 짧기는 했으나 꽤 가파른 경사였습니다. 거기다 날은 영하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학교가 끝날 즈음에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 저는 어지러움을 억지로 참으며 그 언덕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거기서 바람을 쐬고 있느니 차라리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알마저 시려워지자
저는 눈을 감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로 빨리 집에 가자고 생각을 하며 정신없이 걸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위가 몹시 따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어떤 상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상가였습니다. 양 옆으로 자그마한 가게들이 나 있었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가게에서 뭔가를 사는 그런 곳이었죠. 상가의 양 끝에는 유리문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 이 상가를 드나드는 듯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구리시 체육관 언덕길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 너머 꽃길은 술집이나 노래방이 즐비하지 큰 상가는 없죠. 더군다나 제가 보았던 그 상가는 구리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나 그곳에 있는 제 자신이 이상하단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이 나서 괴롭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는 유리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가를 벗어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저를 잡아 질질 끌고 가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70대 정도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셨는데 얼굴은 화가 난 듯이 잔뜩 길그러져 있었습니다. 위에는 소위 말하는 깔깔이라는 누런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고요. 저는 무섭기보단 너무 당황스럽고 아팠습니다. 제 팔을 잡아당기는 할아버지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도저히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이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도 화가 나셨는지 온갖 쌍욕을 저에게 퍼부으시더군요. 할 수 있는 반항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세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세게 부딪혔죠. 할아버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라도 숙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보이는 얼굴에 검은 목폴라와 검은 코트. 무엇보다 섬뜩했던 건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던 모습입니다. 그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화가 난 것처럼 큰 소리로 욕을 짓걸리면서 아예 뛰는 것처럼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상가 끝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유리문을 벌컥 열었고 저를 밖으로 밀치며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바닥에 바로 엎어졌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 나머지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바로 제 앞을 지나치려 했는데 제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가위는 눌려도 꿈은 꾸지 않는데요. 그날은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누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가 버럭버럭 화를 내며 차문을 열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헐, 그런데 아버지가 기어코 차를 타고 가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늘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꿈에서 깼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려 했지만 하필 그날 아버지가 지각을 하시는 바람에 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아버지는 급히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셨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화물 트럭에서 싣고 가던 물건이 아버지의 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8주를 입원해 계셨는데 의사 말씀으로는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런 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며 혼났던 게 기억납니다. 마지막 일화는 최근의 것입니다. 작년 겨울 부모님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떠나시면서 약 5일 정도 저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친구들을 불러서 놀다가 밤을 새고 다음날 저 혼자서 잠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꿈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엔 그게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루에 딱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더니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다시 방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잠그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몰랐지만 그래야 할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일단 문을 잠그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정중한 노크였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여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정말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노크 소리와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 공포에 시달리던 저는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쭉 이모네 집에서 머물렀고요. 만약 그때 문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저를 3번씩이나 도와준 그 할아버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8번째 이야기, 부평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기묘한 현상. 강강수월래라는 놀이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부평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파트 옆이 공사장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공사가 중단되어 아파트 주변이 황량하고 자재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5층 아파트에서 3층이었는데 창이 낮아서 당시 키가 작았던 저도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다 목이 말라 눈이 떠졌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신 후 문득 창 밖을 보았는데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천천히 돌고 있었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밤에 웬 체조인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러 갔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지만 꿈이었을 거라는 핀잔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의 쌍둥이 형에게 그날 밤에 본 걸 이야기했는데 형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도 며칠 전에 자다가 창 밖을 보게 되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파트 옆에 강강수월래 하듯이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는 게 점점 빨라지더니 흰색이 그리는 원으로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